그리고 전달 사항은 내일 도로 통제를 한다고 했어요. 내일 도로 통제. 그리고 이제 진도 나가면 됩니다. 18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오늘 26페이지까지 다 드렸는데요. 드디어 스테이플러를 썼습니다. 그럼 이제 매출 파트는 다 봤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매입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물건을 사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출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 순서대로 문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매입 1번부터 볼게요. (7월 16일) 홍명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이런 거 잘 보셔야 되죠. 구입한 게 아니라 구입하기로 계약만 했고요. 계약금 100만 원은 감정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럼 계약금이라는 것 자체가 거래를 하기 전에 주고받는 거니까 이 내용은 매입 매출 점표에는 적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배우고 있는 일반 점표에 쓰게 되었고, 선급금은 자산이 되겠죠. 선수금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름 찾는 법은 선급금에서 급금이 지급금이잖아요. 이제 돈을 줬다. 이유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물건을 사기 전에 돈을 줬다. 선급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 계약금이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 우리가 원재료를 사니까 원재료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뭐 차를 산다고 하거나 아니 뭐 기계를 산다고 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어차피 다 선급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배웠던 거,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이건 그냥 체크카드 긁는 거랑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체크카드 통장 이름이 당좌예금이다. 그럼 체크카드 긁으면 통장 잔액이 빠져나간다. 네,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선급금은 거래처 이름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채권인데 비금전 채권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 100만 원을 빌려준 게 아니죠. 100만 원을 미리 줘놓고 나한테 물건 먼저 달라고 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 채권이에요. 그래서 비금전 채권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뭐 11월 10일 원재료를 1320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이라고 돼 있죠. 포함. 이때는 좀 요령을 알려드리면, 아까도 뭐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그 물건값을 부가가치세에서는 공급가액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 가격, 공급.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내가 물건을 팔 때 내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파는 것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일단 내는 거는. 그러면 내가 물건 파는 게 공급가액, 그리고 이 공급가액에 붙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국내에서 거래를 하면 10%가 붙게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총 1320만 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붙인 금액이 지금 1320만 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두 개를 더한 거를 공급 대가라고 하거든요. 네,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공급 가액이랑 공급 대가. 이 두 개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붕괴 다 틀려도 이거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다 틀리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름이 비슷하죠. 대충 뭉개서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지금 그냥 답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1200에 120입니다. 이렇게 해야 1320 나오죠? 그러면 내가 공급하는 물건의 가액입니다. 1200만 원짜리 팔고 있죠? 그럼 이걸 팔면 국세청이 와가지고 야 120만 원 내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고, 그럼 우리는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받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대가로 110%를 받아야 돼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대가로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네가 내야 될 거 내가 걷어서 내줄게 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1200만 원만 받아도 120만 원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120을 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공급가액이 100%,
이 100%의 부가가치세가 10%죠. 나중에 뭐 0%도 나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0%니까. 그러면 이 공급 대가는 합쳐서 110%가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줬냐면 우리가 입력할 때는 공급 가액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공급 대가를 받았는데 공급 가액을 못 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공급 대가로 공급 가액을 구하고 싶다 하면 110분의 100이죠. 그러니까 그냥 나누기 1.1 하시면 돼요. 이 공식을 그냥 외우세요. 이게 더 편하죠. 그래서 실제로 1320만원 나누기 1.1 해보시면 1200만원 나옵니다. 왜냐면 그게 110분의 100을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부가가치세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110분의 10이겠죠. 이해되시죠? 나누기 11 하면 돼요. 그냥 막 이것저것 해보세요. 이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12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한 거랑 132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뭐 그냥 이거 암산으로 되는데 이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해보세요. 352만원 암산하실 수 있는 분? 저는 할 수 있는데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 방법이 제일 좋긴 한데 익숙해지시면 이 방법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어떻게 푸냐면 뒤에 끝에 2만원이죠. 2만원 그럼 곱하기 10을 해봐요. 20만원이죠. 앞자리 320 32만원. 저는 이렇게 해요. 어차피 10분의 1이잖아요. 다시 10을 곱해보는 거야. 그럼 3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32만원이겠지 뭐. 위험하고 이 방법 쓰세요. 1.1 나누기 1.1.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1320 나누기 1.1을 해서 1200을 직접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회계 1급 문제죠. 옛날 거긴 하지만. 그래서 차변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성분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차변에 원재료가 있죠. 원재료를 지금 샀잖아요. 1200 이건 자산이죠. 자산이라고 볼게요. 자산 플러스 자 그럼 우리는 물건값은 1200인데 상대방도 똑같이 나한테 부가세 더 달라고 그러겠죠. 우리가 팔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120만원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120은 나중에 돌려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 기재를 하는 겁니다.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써있죠. 이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매입하고 있는 금액이 1200인데 여기에 부가세니까. 그리고 이건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빌려준 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무조건 받는 건 아닌데 지금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못 돌려받는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그냥 원재료 1320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못 돌려받으면. 근데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변은 정리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얼마를 줄 건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1번 문제를 깔아놓은 거죠. 자, 1번에 보시면 성급금 있죠? 1번에 성급금 이거 자산 플러스잖아요. 이거 2번 문제 오른쪽 대변으로 화살표 해주시면 되죠. 우리 성급금 맡겨놨었잖아요. 그럼 이 돈은 지금 안 줘도 되죠? 주면 안 되죠. 미리 줬는데. 그러니까 성급금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지금 성급금 100만 원이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 100만 원은 뭘로 줬는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 성급금에다 거래처를 적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메인 매출 전표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위에 거래처 적어놨죠 이미? 그래서 안 적어요. 근데 그래도 형식적으로 좀 적어놓으시면 나중에는 눈에 익숙해지는 것도 되게 무섭거든요.
성급금 옆에 왜 뭐가 안 써있지?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진짜 편한 거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해주시면 되고 금액은 찾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성급금은 맡겨놨을 땐 자산이었으니까 자산 감소, 보통 예금도 자산 감소. 그래서 이번에도 1번과 2번이 가장 기본적인 거래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2번은 메인 매출 전표, 이것도 중요하죠. 2번 문제는 메인 매출 전표예요. 왜냐면 실제로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원재료가 지금 들어왔죠, 실제로. 그래서 계약금을 줄 때는 거래가 아니라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고, 2번은 실제로 원재료를 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참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그 돈을 다 주고 끝내버렸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2번 문제에서 보통 예금으로 끝났는데, 이거 대신에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외상 매입금이겠죠. 그 2번 문제 성급금 밑에다가 외상 매입금도 그냥 한번 써주세요.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보통 예금 대신에 외상 매입금이 왔으면 좀 더 좋았겠는데 그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하나 적어두시고, 그럼 외상 매입금을 갚을 때는 차변으로 가겠죠. 이거 자리 때문에. 그래서 외상 매입금도 이제 부채의 증가. 물건은 받았는데 돈은 아직 안 줬으니까 돈을 줘야 되는 상태겠죠, 부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줘야 될지도 써놓을 거고. 만약 이런 거래가 생긴다면 성급금과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당연히 같겠죠. 같은 거래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2번까지 봤고요.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3번 문제는 외상 매입금 230만 원이 있나 봐요. 그럼 이거를 갚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갚으면 차변으로 사라지겠죠. 그래서 얘도 그냥 일반 후속 조치죠. 실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거래가 있었는데 그 뒤에 돈만 따로 갚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의 감소가 되겠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갚을래? 라고 하니까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 거죠. 3번 문제 보시면 외상 매입금이 지금 차변에 있고 대변에 지급어음이 있잖아요. 그럼 화살표를 외상 매입금에서 지급어음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되죠. 검수가 끝났으니까 어음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급어음은 결국 부채니까 부채 바꾸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래처도 똑같이 또 써줘야 돼요. 이렇게 돼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외상 매입금이 지급어음 형태로 바뀐 건데,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그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우리 원재료 사고 있죠? 원재료를 사고 있으니까 외상하면 외상 매입금인 겁니다. 만약에 뭐 기계장치 이런 거 샀으면 미지급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원재료부터 넣어놓은 거거든요. 원재료니까 외상 매입금인 거 아시겠죠? 그럼 이거 외상 매입금 생겼으니까 얘를 갚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급어음 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 원재료 때문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지급어음인 거예요. 이거 원재료 아니라고 미지급금 쓰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이 지급어음도 얘 때문에 생긴 거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급어음이에요. 원재료랑 상품 살 때만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상황 바꿔볼까요? 내가 기계를 사고 이런 회계 처리할 수 있죠. 기계를 사고, 그럼 이때는 기계 1200, 미지급금 뭐 얼마 오겠죠? 그럼 이걸 갚는다 하고 어음으로 또 주잖아요. 그럼 이것도 미지급금이죠. 그럼 붕괴를 안 하겠지. 좌우가 똑같으면 붕괴 안 하죠? 해도 똑같고 안 해도 똑같으니까. 그럼 그땐 붕괴 없음이 답일 텐데 그런 문제는 안 되겠죠.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30만 원은 어떻게 됐어요? 면제 받았다. 그래서
30은 채무 면제이익. 이거 본 적 있으시죠? 그 차입금 할 때. 뭐 수익이겠죠? 오랜만에 이것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순자산의 변동을 원래는 자본의 변동인데 그냥 손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을게요. 그러면 순자산이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부채가 200이 늘었죠. 그러면 부채가 200이 늘면은 순자산은 200이 준 겁니다. 왜냐면 이 돈은 200을 나갈 거잖아요. 부채가 200이 생겼다는 소리는 자산이 200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얘는 부채가 230이 줄었죠. 그럼 얘는 순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순자산이 지금 플러스 230 마이너스 200이거든요. 그럼 변화값은 총 플러스 30만 원이죠. 순자산이 30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부채 200 갚는데 230밖에 안 쓴 거니까. 그럼 30은 공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30 수익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자산의 변동값이랑 손익의 변동값은 같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원래 자본인데 지금 우리 자본 안 배워서. 자, 이렇게 하면 1, 2, 3번 이렇게 한 사이클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갑니다. 4번의 중요 표시를 좀 해둘게요. 4번 문제 중요 표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 두 번째 줄에 4번 문제 두 번째 줄에 약소보험을 배서하여 지급하다. 이거를 표시해 주시면 돼요. 약소보험 1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하다. 그리고 이걸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배서양도. 양도가 주는 거 아시죠? 주는 거. 카드 뒤에 보면 양도하지 마세요 써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양도를 하면 상대방은 양수하는 거죠. 그럼 내가 배서양도하면 쟤는 배서양수가 되겠죠. 그럼 시험에 배서양도만 나올까요? 우리 현금 가부족에서 배웠잖아요. 반대편도 있을 수 있다. 그럼 배서양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배서양도랑 배서양수.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어음에서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결제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매입 쪽에다 넣어놨어요. 이건 그림 그려서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셔야 되는 거라서. A, B, C 이렇게 세 명 그릴게요. A, B, C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일단 A랑 B가 거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B가 A한테 팔아볼게요. 매출. B가 A한테 물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A는 B한테 뭐 돈 줘야겠죠? 근데 그냥 약속금 준 거예요. 이거 갖고 있으면 다음에 돈으로 바꿔줄게.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때 B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편한 방법은 그냥 날짜 기다리는 거죠. 날짜 기다렸다가 야 갖고 와, 돈 갖고 와 하면 둘이 거래가 끝나요. 근데 앞에서 배웠던 게 난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해요. 그럼 은행 가서 팔아버릴 수도 있었죠. 이제 그게 어음 할인이었고, 근데 어음 할인하면 손해봤던 거 기억하시죠? 벌금 냈잖아요. 못 기다렸으니까. 근데 머리를 좀 쓴 거예요. 이 상태로 지금 내가 A 약속어음을 킵해놓고 있어요. 근데 얘도 물건 사야 될 때가 있겠죠. 얘도 물건 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한테 매입을 하는 겁니다. 얘도 매출이겠죠. 그러면 이번엔 C가 B한테 매출을 했어요. 그러면 B한테 돈 달라 그러겠죠.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난 거지. 주머니에 약속어음 A가 있는. 야 이거라도 받아라.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배서양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배서양도가 있으면 배서양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상황을 배서양도다 뭉뚱그려 버리면 안 돼요. 이 B 있죠. 얘가 배서양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B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 자기 의지 없었죠? 그럼 얘는 배서양수가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자체가 배서양도가 아니에요. B가 한 게 배서양도, C가 한 건 배서양수가 되겠죠? 배서양수란 말은 안 쓰는데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험에 나올 때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얘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배서양도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B라고 해봅시다. B. 그럼 우리가 B예요. 그럼 내가 C랑 거래하고 있죠. 그럼 A는 여기 있나요 지금? 없죠. 둘이 거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음을 주는데 어음에 A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배서양도 배서양수는 분명히 내가 거래하고 있는 애 말고 다른 애 이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얘가 어음 주면서 야 이거 A한테 받은 건데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서양도 배서양수는 무조건 다른 애 이름이 나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자, 용인의 외상매입금을 갚아봅시다. 그럼 일단 외상매입금이 차변으로 사라진다는 거는 아셔야겠고요. 250만 원을 갚을 겁니다. 이제 거래처 꼭 써주셔야 되고, 부채의 감소. 부채를 줄여야 되니까 자산도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뭘로 갚을까 해보니까 일단 당좌수표가 하나 나왔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시면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표시할게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이거 독해 문제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줄 수도 있고요. 남이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줄 수도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표를 주고 받으면 현금화 하려는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 첫 번째,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은 적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현금으로 바꾸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지. 그러면 받았을 때 회계처리 생각해 볼까요? 당좌수표를 받든 자기약수표를 받든 우리는 이거 현금이네 라고 생각하고 차변에 현금 적죠. 근데 현금으로 안 바꿨죠. 그럼 이걸 남한테 줄 수 있다는 소리네. 그럼 이거 주면 현금이 나가죠. 그래서 잘 보시면 1번이랑 4번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1번은 당좌수표를 발행했죠. 내가 직접 발행해서 주는 거죠. 그럼 체크카드 잔액 빠져나가는 거죠. 4번은 어때요? 남한테 받아둔 현금인 당좌수표를 그대로 넘겨버리는 거죠. 자기약수표처럼. 그러니까 현금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답이 적혀 있어서 그런가 이런데 이거 당좌예금 쓰는 분 많다고요. 당좌예금 아닙니다.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중요해요. 현금 자체도. 근데 배서양도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도 중요 표시하셔야 되고 받으러움도 중요 표시하시는 거예요. 외상매입금은 안 중요하죠. 외상매입금은 그냥 들러리고. 자, 그러면 현금 하나 끝냈습니다. 현금은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라서 현금이에요. 내가 발행해서 주면 여기에 그 지급어인가? 당좌예금 나오겠죠. 그러면 현금 150을 쓰고 있다. 자산의 감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게 이제 중요한데 받으러온 수원으로 돼 있는 게 나가죠. 얘도 자산의 감소거든요. 그럼 얘도 받은 적이 있는 걸 주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도 또 표시해야 돼요.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수원 발행 약속어.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수원 발행 약속어.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작게 적을게요. 제품 매출 얼마, 부가세 예수금 얼마 하고 어음으로 받았었겠죠? 받으러음 이렇게 된 걸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원한테 받은 약속어음이다. 그럼 이걸 내가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냥 이거나 갖고 가라 줘버린 거죠. 그럼 차변에 있던 거니까 대변으로 보내버리면 되죠. 이거 은행에 팔 때랑 똑같지 않습니까? 은행에 팔아버려도 너 가져라 한 거고, 이 수표 이 어음 갖고 있다가 네가 받아 해도 줘버리는 거고, 소유권이 넘어갈 때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받으러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선 거래처가 중요한데, 자 문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일단 4번 문제에서는 나가 있죠. 근데 나는 나를 언급하지 않죠. 당연히 나는 있으니까. 근데 거래하는 대상이 용인이죠. 용인이 너예요 지금. 나와 용인 너. 근데 어음 주인은 여기 없는 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급 아니 받으러 온 수원 있죠. 수원도 또 표시하셔야 되죠. 여기 없는 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서양도의 특징이다. 자 그러면 또 살짝 바꿔볼게요.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제품 말고 비품 팔 수도 있잖아요. 쓰던 비품 팔았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음 받을 수 있죠. 그럼 어음 받았으니까 받으러움이죠? 받으러움이요? 미수금이죠? 그렇지. 미수금으로 되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되면 비품을 팔고 받았던 약속어음으로 배서양도했다. 그럼 여기 받으러움이에요? 미수금이죠?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팔고 받았는지 말하고 있는 거죠? 제품 팔았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받으러움이라고. 그럼 이거 비품으로 바꾸면 미수금으로 바뀌죠?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진짜 좋아요. 4번 문제. 왜냐면 현금이랑 받으러움 둘 중에 하나는 거의 틀렸을 거예요. 거의 현금을 틀렸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왜냐면 이거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이거 한 문제밖에 없어요. 전 회차 통틀어서.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래서 4번 문제는 중요 표시 하셨죠? 네, 미수금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일반적인 원재료 산 거는 끝났나?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하면 상황이 좀 바뀝니다. 자, 5번 문제로 가보시면 광고를 의뢰했대요. 광고. 그러면 이번에 서비스를 사는 거죠. 아까는 원재료라는 물건을 샀다면 서비스를 살 거예요. 그래서 뭐 답 바로 보시면 밑에 광고 선전비 판안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로 광고 선전비는 800번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공장에서는 홍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별로 의미는 없는데 광고 선전비는 번호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 써놨겠죠.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330을 내고는 있지만 30은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거 카드 결제했죠. 카드 결제가 가장 대표적인 외상 거래인 거 아시죠? 그 외상인데 원재료랑 상품 아니죠? 미지급.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에서 미지급금으로 화살표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요거를 안 하고 넘어갔네. 그래서 양수도 설명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거 좀 하고 지워야 돼가지고 배서 양수도 한번 갑자기 바꿔서 죄송해요. 4번이 배서 양도였잖아요. 배서 양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B잖아요. C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C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팔았다. 지금 C 상황이에요. 제품 매출을 하고 부가세 수금 하겠죠. 그리고 어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B한테 어음을 받는데 A라고 써진 어음을 받는 거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뭘 팔았냐거든요. 제품 팔았죠. 그러면 이 어음 이름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물건 팔고 방금 어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받을 어음이 되는 거지. 내 입장에서. 근데 거래처는 A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배서 양수인데 그러면 이걸 바꿔볼까요? 이것도 뭐 비품 팔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비품을 팔고 어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또 결정되는 거죠. 미수금으로.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배서양도는 전에 결정이 돼 있어요. 배서양도는 내가 받았던 어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았을 때 그 어음 이름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걸 주기만 하면 돼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결정할 수 없어요. 근데 배서양수는 지금 결정돼요. 그러니까 배서양수가 더 쉽지 답을 찾을 때는. 근데 배서양도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전에 거리까지. 그래서 제가 그 바꿔서까지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네, 칸이 부족해서 얼른 설명하고 지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거는 매입 쪽은 원재료랑 상품 이 두 개를 살 때만 외상매입금이랑 지급어음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미지급금이다. 지금 이 공식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고 정말 많이 틀리는 겁니다. 미지급금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지금 4번까지는 뭐 원재료 상품 이런 걸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5번은 이제 원재료 상품이 아니잖아요. 광고 선전비가 뭔지 몰라도 이 두 개는 아니란 건 알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그 외다. 그래서 미지급금. 근데 그 돈을 갚아야 되는 대상이 지금 그 광고 대행사한테 한 게 아니라 카드 결제했으니까 광고 나라가 아니라 우리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드 결제가 미지급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그 원재료를 보통 거래처한테 대량으로 사긴 하는데 막 카드로 조금씩 살 수도 있잖아요. 급할 때. 그러면 이거 광고 선전비를 원재료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대변에 미지급금이 외상매입금으로 바뀌죠. 그것까지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그 나중에 미지급금, 그러니까 보통 카드 결제가 미지급금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돼버려. 뇌가 파블로프의 개처럼 카드 나오면 미지급금 이렇게 돼버려.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럼 그때 원재료를 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미지급금 쓰고 틀려버리는 거예요. 카드 결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사고 외상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나눠 놓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 카드로 사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9페이지죠. 여기부터 인쇄를 잘못 해가지고 단면으로 종이가 그래도 많아요. 다음 19페이지에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은 BC카드 7월분 결제대금 20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지금 이게 페이지가 달라졌는데 아까 방금 5번 문제 있잖아요. 아까 미지급금 오른쪽에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지금 6번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같은 화면에 못했어요. 그림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 미지급금에다가 화살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다 이렇게 좀 표시해 두시면 되겠죠? 네, 뭐 그렇게 됐고. 그리고 혹시 이제 6번 문제에서 이런 전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6번 문제는 회사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차변으로 사라지는 거죠. 근데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원재료를 사고 카드 결제했던 거를 오늘 그 대금을 준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BC카드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는 잘 안 내는데 이제 원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 6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그 다음 이제 7번으로 또 내려가 보죠. 7번. 7번은 수정 문제네요. 공장 에어컨 수리비 밑에 보시면 수선비제 이렇게 돼 있죠. 비용입니다. 수선비제. 왜냐면 공장 에어컨 수리비니까 그렇겠죠. 이걸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을 했다 이렇게 했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수정 문제는 뭐뭐 했으나 하면 그 앞에가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했으나 뒤에 뒷부분이 진짜인 거죠. 해당 수선비는 10월 10일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결제한 것이다. 그러니까 얘도 그 6번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미지급금도 오른쪽 위에서 대각선으로 화살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6번은 카드 결제를 한 거고요. 7번은 카드 결제가 아니라 내가 공장 에어컨을 수리해준 그 사람한테 외상을 요청한 거였죠. 그러니까 가나상사라고 써있잖아요. 뭐 그 정도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카드 결제로 하면 무조건 그 카드 회사한테 돈을 주는 거고, 직접 외상을 하면 그 회사 이름을 적어야죠. 그 회사한테 돈을 줘야 될 테니까. 그 정도 차이가 있어서 6번, 7번을 이제 비교 삼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인데 이게 함정 문제거든요. 왜냐면 지금 전자세금계산서 그림을 딱 넣어놨죠. 잘 보시면, 자, 오늘 12월 1일입니다. 맞죠? 12월 1일 8번 문제. 근데 세금계산서 왼쪽 가운데쯤 보시면 작성일자 9월 2일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9월 2일은 오늘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 할 거예요. 오늘 물건 사고 판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오늘 날짜가 아니구나. 9월 2일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 9월 2일에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를 샀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기계겠네요. 자, 기계를 구매하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외상비 수금액 2,200 써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분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9월 2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계장치를 샀겠죠. 그리고 뭐 부가세는 별일 없으면 돌려받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기계장치죠. 그리고 세금계산서에서 결제 방법을 보니까 외상비 수금이라 써있죠. 그럼 이 기계를 받았는데 돈은 안 준 상태였겠네? 맞죠? 그럼 계정과목 뭐 썼겠어요? 미지급금 썼겠죠. 그러니까 기계는 받았는데 돈은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아직 안 줬는데 결국 줘야 돼. 미지급금 해놨겠죠. 이거 찾으란 소리잖아요. 미지급금을 찾아라. 이렇게 했었다. 그걸 말해주는 게 기계장치 그리고 외상미수금입니다. 연결해두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기계장치, 여기 그림 안에 다 있네요. 그림 안에 보시면 품목에 기계장치 써있죠. 그거랑 오른쪽 밑에 외상미수금 연결해서 미지급금 이렇게 써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안에 써있는 외상미수금 이거 있잖아요. 이 외상미수금은 계정과목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외상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사고 팔았는데 외상을 했다. 그럼 계정과목은 내가 찾는 거지. 그래서 기계장치랑 외상미수금이 만나서 미지급금이 되었죠? 그럼 그 미지급금을 오늘 갚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이 와야겠죠. 여기는 거래처가 다르니까 쓸게요. 은성입니다. 그럼 이제 은성이한테 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3달 지났으니까 빨리 돈 줘 한 거죠. 알았어 줄게 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카드 긁은 거예요 또. 자, 카드 긁었습니다. 근데 답이 지금 미지급금 써있죠. 카드 긁어서 미지급금인가요? 우리 뭐 사고 있죠? 기계 사고 있어서 미지급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이때 미지급금도 결정했던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미지급금도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 카드 결제 기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재료 상품이 아니라서 미지급금인 게 아닌 거예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그럼 얘는 카드 결제했으니까 이제 다음 달에 신한카드한테 갚아야죠. 대충 약간 돌려막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3달 동안 때우다가 이제 카드하면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 카드 대금 결제할 때는 다시 6번 답이 되겠죠.
이 미지급금 카드가 차변으로 가고 돈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도돌이표죠.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매입 쪽은 카드 결제가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팔 때는 거의 거래처한테 팔아서 카드 결제가 잘 안 나오고.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주제가 바뀌니까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